지구과학 1 유체지구 파트 요점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 있는데요.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북쪽은 한랭하다, 남쪽은 온난하다 봐주시면 되겠고, 동서로 나눠서 서쪽은 이제 건조하다, 동쪽은 다습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베리아 기단 그래서 한랭 건조하다,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 고온 다습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양오북 순서로 여름이 온다. 그리고 그 역순으로 겨울이 오는데 겨울은 조금 더 빨리 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단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베리아 기단처럼 차고 건조한 기단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서해바다처럼 따뜻한 바다를 지나게 되면 여기서부터 수증기를 공급을 받아서 습도가 높아집니다. 아니면 수증기압이 높아진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그러면 저군형 구름 정란운이 형성이 됩니다. 상승기류가 막 발달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육지에 다다르게 되면은 여기에 눈이나 비가 오게 됩니다. 자, 겨울철에 이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으면 아무래도 눈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목포나 군산 같은 경우에 서울보다 남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많이 내린다. 대표적인 다설지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따뜻하고 건조한 기단이 있었는데 찬바다를 지난다. 찬바다를 지나면서 아래쪽에 온도가 식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온도가 차가운 역전층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역전층은 안정한 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은 안개, 물안개 아니면 층운형 구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오호츠크의 기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단이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러면은 영동지방 지나서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습기가 이제 많이 없어졌죠. 습도가 낮아졌습니다.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건조해지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아집니다. 왜냐면 내려오면서 단열 압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5월 달에는요. 해도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고온 건조한 기후를 형성을 시키고 영서지방에 농작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바싹바싹 마르게 됩니다. 이렇게 영서지방의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바로 높새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높새바람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팬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오호츠크의 기단이 가을에 여기 좀 강하면요. 가을 때 이제 강하면 영동 지방에 이쪽에 이제 냉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서리가 좀 빨리 내리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챙겨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단의 변화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압 지상에서 바람이 불어나가는 거고요. 하강기류입니다. 그리고 맑은 날씨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압 기온의 H라고 이제 쓰는 거고요. 바람이 불어나가는데 이렇게 휘어져서 불어나간다.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기압은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겁니다. 상승기류고요. 그리고 구름이 형성되고 흐리거나 비. 자, 그래서 L로 표시하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기압의 종류를 보시면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이 있는데 온난 고기압은 키 큰 고기압. 왜냐면 위에까지도 고기압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랭 고기압은 키 작은 고기압. 왜냐면 아래만 고기압이고 위에는 오히려 저기압이니까요. 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난 고기압, 키 큰 고기압, 한랭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자, 근데 이제 생성 원인이 조금 다른데요. 자, 온난 고기압은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중위도죠. 그러니까 해들리 순환하고 페렐 순환하고 이렇게 하강하는 쪽 위에서부터 만나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부터 고기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위도 상공에 수렴된 공기가 하강해서 형성된다. 중심부의 온도가 주변보다 높고요. 키 큰 고기압이다. 예를 들면 북태평양 고기압이다.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30도 부근에 안 그래도 덥고요. 그리고 고기압이어서 비도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건조 기후, 뭐 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겁니다. 자, 한랭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대표적인데요. 이건 식어서 대륙이 겨울철 동안 식어서 형성되는 고기압, 바로 한랭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체성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오호츠크의 고기압, 얘네들이 정체성 고기압입니다. 같은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고요. 세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은 얘는 작은 고기압이고요. 얘네들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양쯔강 고기압이 대표적인 예고요. 우리나라에선 편서풍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양쯔강 고기압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날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뭐 한 3, 4일 정도 걸리는데 이때 이제 뭐 비가 왔다가 날씨가 좋았다가 비가 왔다가 날씨가 좋았다가 이렇게 날씨 변화가 심한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기도의 기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 소나기, 눈, 안개, 내후, 가랑비 그냥 알아두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다 맑은 거고요. 가운데 꽉 차 있다 이런 흐린 겁니다. 자, 그리고 풍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불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자, 북동풍이 되겠습니다. 북동풍 쪽을 막대기가 행해 있으면 북동풍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짝대기가 달려 있을수록 많이 달려 있으면 바람이 세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선들 나와 있는데요. 뾰족뾰족 파란 거 한랭전선, 동글동글 빨간 거 온난전선이고요. 두 개가 교차로 되는 거 회색전선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진행 방향 아시죠? 그리고 회색전선도 역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정체전선은 뭐 1로도 가고 1로도 가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정체전선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 뾰족뾰족이 아래로 향해 있죠. 아, 찬 공기는 지금 아래로 가려고 한다. 동글동글은 위로 향해 있죠. 위로 간다. 아, 따뜻한 공기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간다. 그래서 정체전선을 기준으로 어디가 찬 공기인지 어디가 따뜻한 공기인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압선 보시면 등압선 막 나와 있고 중심에 저 아니면 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거,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등압선 간격이 조밀조밀조밀하면 이런 데서는 이제 바람이 아무래도 세겠고요. 그리고 등압선 간격이 좀 넓으면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좀 바람이 약할 겁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주변 계절별 날씨와 일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기도를 딱 보고선 이거 겨울이구나, 여름이구나, 봄, 가을이구나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겨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딱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북서계절풍이 주로 이제 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저기압 중심이 있는데 이거 태풍이 아닙니다. 그냥 저기압입니다. 자, 그리고 온대저기압이 있다고 해서 겨울 아닌 거 아닌가요? 온대저기압이 겨울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름철 일기도를 보시면 확실하게 북태평양 고기압 자리를 잡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약하지만 남동계절풍이 이렇게 부는 겁니다. 무더위와 함께 열대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습니다. 자, 봄, 가을철 일기도 보시면 뭔가 동글동글 이렇게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날씨 변화가 심하다. 그리고 이제 요런 온대저기압 얘네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자주 통과를 하겠죠.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뭐 그렇습니다. 자, 황사, 봄 같은 경우에 이제 황사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고기압일 때 바로 이제 위에 있는 성층권에 있는 그런 황사 먼지들이 모래먼지들이 안착이 되면서 하강기를 따라서 안착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황사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선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난전선입니다.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액티브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 찬 공기는 무겁고 따뜻한 공기 가볍기 때문에 묵직한 게 잘 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전선면의 기울기도 완만하게 되는 거죠. 자, 형성되는 구름은요, 이렇게 넓은 지역에 잘 분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운형 구름이 생기고 전선 앞쪽의 넓은 범위에 지속적인 비,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 이제 지속적인 비가 생기고, 그리고 지나고 나면 온도가 상승한다. 지나고 나면 따뜻해진다. 온난전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랭전선요 반면에 이제 찬 공기가 액티브입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밀어내는데 잘 밀리죠. 그래서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전선면의 기울기 급하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적운형 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전선 부근의 좁은 범위에,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는 기온이 하강한다. 지나고 나니까 추워졌다. 한랭전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으면 폐색전선이 형성이 되는데요. 자, 폐색전선도 온난형 폐색전선이냐 한랭형 폐색전선이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래 더 찬 공기가 있었는데 찬 공기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조금 더 따뜻해졌네. 온난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냥 찬 공기가 있었는데 더 찬 공기가 오면은 더 추워졌네. 한랭형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수구역이 중요하죠. 한랭전선은 좁은 지역에 많은 비, 온난전선은 넓은 지역에 적은 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폐색전선은 이 전선을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다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거고요. 정체전선도 사실은 이 주변에 많이 옵니다만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제 조금 차가운 쪽에 비가 더 많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대저기압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대저기압은요 한대전선대 60도 부근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이쪽에서의 극순환 그리고 이쪽에서의 폐례순환 이렇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이쪽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60도에서 딱 발생을 한다기보다는 이 육지 대륙의 영향으로 한 30도에서 40도 사이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온대지방에서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편서풍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한번 밑에 있는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 공기의 무게중심이 여기고요. 따뜻한 공기의 무게중심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의 무게중심은 찬 공기가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자, 이제 이게 과정이 다 지나가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따뜻한 공기 위에 찬 공기 아래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따뜻한 공기의 무게중심 여기, 찬 공기의 무게중심 여기,
전체의 무게중심은 조금 더 찬 공기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하고 나중하고를 비교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무게중심이 여기 있었는데 나중에는 무게중심이 조금 아래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그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정체전선이었다가요, 온난 한랭전선이 생기면서 이때를 갖다가 이제 온대저기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폐색전선까지도 형성이 되고 나중에 이제 소멸이 됩니다. 자, 절정기 봐주시면은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전선이 온난전선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중심기압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자, 중심기압이 낮아지는 걸 갖다가 온대저기압이 강화됐다, 세력이 세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력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거는 중심기압이 조금 더 높아지면 세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폐색전선 이렇게 또아리를 틀면서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쪽 부근의 날씨가 아주 안 좋습니다. 자, 소멸기 따뜻한 공기 위로, 차가운 공기 아래로 이렇게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대저기압 주변의 날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대저기압에는 한랭전선이고 온난전선이 있는데 그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난전선 앞에 있는 거 여기 이제 넓은 지역에 적은 비, 그리고 한랭전선 뒤쪽에 있는 거 좁은 지역에 많은 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사이에는 이쪽에 이제 따뜻한 지역이고 이쪽에 이제 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따뜻하고 조금 맑은 지역, 이쪽은 조금 추운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기압이라든지 기온 변화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등압선 이렇게 분포 보시면서 기압 파악해 주시고, 온도 같은 경우는 기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함부로 온도가 높아졌네 낮아졌네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만 풍향이 이제 중요하죠. 풍향 같은 경우는 자,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남동풍이 불었다가 남서풍이 불었다가 그 다음에 북서풍이 부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관측소의 남쪽을 통과를 할 때에는 위쪽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통과한다, 변화한다,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대저기압 부근의 풍향은 그래서 전선면 뒤에서는 전선의 이동 방향이 일단은 우선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저기압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불어나가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온대저기압 중심이 관측자의 북쪽을 통과하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온대저기압 중심이 관측자의 남쪽을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된다, 이쪽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기압하고 기온이 나와 있는데 기압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 그렇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기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온은 이제 높아졌다가 낮아지게 되겠죠. 온대저기압이 통과를 할 때요. 자, 그리고 이런 데서 이게 한랭전선이냐 온난전선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나와 있는 자료 보시고 디귿이 이렇게 됐대. 이거는 온난전선 통과하기 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디귿이구나. 그리고 여기는 온난전선 통과한 후구나. 여기는 이제 한랭전선까지 통과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 각각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이때다 그러면은 각각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구름 사진 나와 있는데요. 위성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한랭전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되는 게 만약에 온난전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온난전선의 위치 파악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랭전선은 굉장히 두껍고 진한 구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폐색전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 이 부근이 이제 폐색전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온대저기압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대저기압 태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저기압은 윌리윌리도 있고 허리케인도 있고 사이클론도 있는데 아시아 쪽에서 발생하는 거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1년 동안 4월부터 10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7월, 9월에 발생한 태풍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부근에 영향을 주는 태풍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도에서 27도씨 이상의 바다에서 발생을 하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27도씨를 그냥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도씨 이상이다. 태풍의 세력이 강해지겠네.
만들어지겠네. 27도씨보다 아래다 그러면 태풍이 점점 세력이 약화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북상하다가 소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오다가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태풍이 이런 식으로 북상을 합니다. 자, 수증기의 공급이 줄어든다. 아니면 지표면과의 마찰이 커진다. 그러면 이제 소멸을 하게 되겠고 최대 풍속이 17m/s 미만이면 소멸이 된다라고 이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기압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풍의 구조 보시면 가운데 태풍의 눈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고 구름이 이 부분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구름이 없고 바람도 적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기압이 그럼 고기압이냐? 고기압이 아니라 태풍의 눈 저기압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기압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압은 낮아졌다가 올라가는 거고요. 풍속은 점점 태풍의 눈 쪽으로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사실은 높아지겠죠. 근데 딱 태풍의 눈을 만났다 그러면 태풍의 눈에서는 풍속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구름의 양도 이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겠죠. 자, 그래서 태풍의 눈을 통과했냐 안 했냐 이거는 이런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태풍의 눈을 통과 안 했어요. 그럼 풍속은 그냥 높아지다가 그냥 적어질 겁니다. 태풍의 눈을 통과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낮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안전반환, 위험반환. 자, 이렇게 진행 방향하고 태풍의 이동 방향하고 회전을 이렇게 하니까 이쪽 부분은 바람이 이동 방향, 바람 방향 해가지고 합쳐져가지고 굉장히 바람이 강하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쪽은 바람이 이렇게 태풍의 회전이 이렇게 되니까 상쇄가 돼서 비교적 바람이 약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교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사실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풍향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가는데 이쪽 지역에서 보면은 풍향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불었다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었다가 이렇게 붑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쪽 지역에서는 만약에 요런데 보시면은 풍향이 이렇게 이렇게 변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태풍 중심의 오른쪽이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겠구나. 태풍이 지나가는데 태풍 중심의 왼쪽에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그 지역은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뇌우와 우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우라고 하는 말은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이게 바로 이제 뇌우가 되겠습니다. 자, 뇌우가 잘 발생하는 경우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경우에 발생을 하고요. 자, 여름철에 국지적으로 가열된 공기가 빠르고 강하게 상승할 때, 무더운 여름날인데 구름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구름이 생기면서 비가 내릴 때,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온대저기압이나 태풍에 의한 강한 상승 기류가 발달할 때, 자, 한랭전선에서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할 때, 이때 바로 이제 뇌우가 잘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저군 단계는 상승 기류만 있습니다. 성숙 단계는 상승과 하강이 생기고요. 소나기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소멸 단계는요. 이렇게 하강 기류가 있을 때, 하강 기류만 있을 때죠. 약한 비가 내리면서 점차 구름도 없어지겠습니다. 자, 뇌우에 의한 피해들, 인명 피해, 농작물 피해, 아니면 정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우박, 눈 결정 주위에 차가운 물방울이 이제 얼어붙어가지고요. 지상으로 떨어진 지름 5mm 이상의 얼음 덩어리를 갖다가 이제 우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이제 단단하고요. 구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냥 얼음 덩어리가 막 쏟아져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장 과정은요. 생성 과정은 정난울 속에서 얼음 알갱이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뇌우 앞에서 보시면 이제 뇌우의 단계 중에서 성숙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우박이요 점점 커집니다.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나중엔 너무 커가지고 더 이상 이제 상승하지 못할 때 중력에 의해서 무게로 인해서 이제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피해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파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맞으면은 부상을 입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건조 기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세한 토양 입자들이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강한 상승 기류를 만났을 때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올라간 게 편서풍을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여기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고기압이다 그러면 하강 기류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안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멀리 가면은 LA까지도 날아간다고 해요. 자, 황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황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또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뭐 지금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중국 쪽에서는 저기압이 발달할 때 많이 상승 기류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고기압이 발달해서 하강 기류가 될 때 이런 황사 현상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양쯔강 기단의 영향으로 3월에서 5월 달에 많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이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전선은요,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사이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압력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체 전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름이 생기는데 수증기가 원래 많은 다습한 기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구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는 6월 하순부터 이제 북상을 해서 7월 말에 이제 남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7월 한 초 정도에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장마전선 이렇게 장마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내려올 때는 거의 이제 7월 말 정도에 한 번 더 비가 잠깐 내리는 후기 장마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뭐 일기들을 보시면요. 일단 보시면 6월 말 정도이네요. 우리나라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걸쳐져 있고요. 이게 이제 7월이 되면서 한마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면서 이 경계를 갖다가 밀어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이제 지나간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마전선이 있긴 있는데, 구름만 끼고 비가 오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건조장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해수 파트로 와서 염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분의 단위는 PSU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옛날에는 퍼밀이라고 하는 단위를 썼었는데 요즘 이제 PSU라고 하고요.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가 몇 g이냐? 이게 바로 이제 PSU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해수 평균 약 35PSU라고 나와 있는데 35PSU라고 하는 거는 바닷물 1kg에 35g의 염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염분 비율정의 법칙은 뭐냐면은 해양들이 서로 염분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33, 어떤 데는 37, 뭐 이렇지만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상대적인 비율은 거의 일정하다. 요 비율을 거의 유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은 다른 것도 알 수 있겠죠. 비례식 세워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온들로 보면 Cl-가 가장 많습니다. Cl-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Na+, 그리고 설페이트, SO4 2-가 많다. 이렇게 봐주시고 뭐 염류 성분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분이 어떨 때 높으냐?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으면 그때 이제 염분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크면 염분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30도 부근에 중위도 고압대가 있습니다. 이게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입니다. 확실하게 염분이 높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적도 부근에서는 여긴 증발량은 많은데 강수량도 많으니까 염분이 별로 이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물이 유입된다. 당연히 염분이 낮을 거고요. 해수가 결빙된다. 그러니까 염류들은 놔두고 물만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염분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해빙되는 곳 물만 녹습니다. 그러니까 염분이 낮아진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등염분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담수의 유입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담수의 유입이 7월달 이럴 때 비가 많이 오니까 담수의 유입이 많아서 이렇게 낮은 염분이 분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2월달 보시면은 주로 이렇게 뭐 가로로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2월달, 8월달 여러분들이 이거 안 주어져 있어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의 용존 기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지는 조건은 수압이 클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가 물에 잘 녹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물에 잘 녹습니다. 기본적으로 훨씬 더 잘 녹아요. 그리고 수온 변화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더 크다. 이게 뭐냐면은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그 더 잘 녹고 안 녹고 하는 게 더 민감하게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용존 산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소는요, 이건 대기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산소가 해수 표면으로 녹아들 때, 그때 이제 산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산소가 많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해양생물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기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해양식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쓰죠. 사실은 해양생물 중에서 광합성 생물, 광합성 조류들이나 아니면은 뭐 광합성 플랑크톤 등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산소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일단은 표면에서 굉장히 높은데 왜 높냐? 이거는 대기 중의 O2 때문입니다. 대기 중의 O2가 파도가 치면서 녹아들었을 때. 자, 그리고요. 광합성 생물들은 해수면에 많이 분포를 합니다. 광합성 때문에 아니면 대기 공급 때문에 높은 거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깊어지면서는 이게 뚝 떨어집니다. 광합성도 잘 안 하고 대기하고도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왜 높아지느냐? 자, 일단은 압력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낮아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녹는다. 산소가 많이 녹는다. 자, 그러면 산소는 어디에서부터 그러면 오는 것이냐? 어디에서 유입이 되는 것이냐? 자, 표면에서부터 아무튼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극해역에서 이제 침강에 의해서 유입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요,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칠수록 이산화탄소는 더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도가 치면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산소하고는 반대 양상이죠. 자, 그리고 광합성 생물들에 의해서 이쪽 표면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좀 적습니다. 자,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광합성 생물들은 적어지고, 그리고 미생물이나 뭐 다른 그냥 호흡만 하는 생물들은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압력도 높아지고 온도도 낮아지고 뭐 그런 효과들 때문에 더 이제 깊이 들어갈수록 이산화탄소는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의 표층 수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층 수온의 변화 요인, 태양 복사 에너지의 편차가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도와 계절에 따라서 표층 수온이 달라지겠습니다. 수륙 분포와 해류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체적으로 위도별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등수온선은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남반구가 더 나란한 편인데 왜 그러냐면은 남반구는 바다가 많고 북반구는 육지가 많기 때문에 이 수륙 분포의 영향 때문에 남반구가 더 나란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류와 용승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적도 부근에서 수온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수온이 낮아지는 양상, 그리고 완벽하게 남반구 북반구가 대칭이 아닌 이유는 당연히 수륙 분포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표층 수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들어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데요. 자, 그리고 심해층에 들어가면 거의 일정한 4도씨를 유지를 합니다. 이 밑으로 온도가 더 낮아지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위에 층을 갖다가 혼합층이라고 부릅니다. 혼합층은요, 수온이 일정한 층입니다. 바람 때문에 섞여서 그렇게 이제 뭐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수온 약층이 되겠습니다. 수온 약층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층이 바로 수온 약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굉장히 안정한 층이고요. 그리고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해층은 거의 다 4도씨로 거의 균일하고요.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거의 같은 상태를, 온도가 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위도별로 살펴보면 저위도에서는 혼합층의 두께가 좀 얇은 편이고요. 그리고 얕은 편이고요. 그리고 중위도에서는 혼합층의 두께가 굉장히 깊게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60도인데 오타가 나 있는데, 자, 고위도로 가면은요, 거의 이제 표층 수온이 4도씨가 되면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그런 분포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그 2월달하고 8월달의 표층 수온 분포 변화를 보시면은, 자, 8월달에 압도적으로 수온이 높습니다. 8월달에 이제 높은 거고요. 그리고 2월달은 굉장히 낮은 수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표층 수온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를 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온도가 높네? 여름이네. 온도가 낮네? 겨울이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8월달에 이제 여기 보시면 혼합층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바람이 약해서, 바람의 영향입니다. 이건 바람이 약해서. 자, 5월달, 11월달 막 이럴 때 보면 혼합층 굉장히 두껍죠. 이때는 바람이 강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의 밀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밀도는 물의 밀도인 1.0보다 조금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염류가 녹아있기 때문이죠. 수온이 낮을수록 수압이 클수록, 그리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수온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띠는데 수온이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도별로 보시면은 적도 부근이 가장 낮아요. 왜 그러냐면은 수온이 높고 염분이 낮기 때문에 밀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50도에서 60도 정도가 밀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위 60도 이상, 사실 60도 이상은 남반구하고 북반구 좀 차이를 나타내는데, 남반구는 이렇게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북반구는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해빙으로 인해서 그린란드라든지 아니면 북극을 이루고 있는 여러 이제 뭐 빙산, 빙하 이런 것들, 해빙으로 인해서 염분이 낮아서 이제 밀도가 낮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수심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어질수록 수온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밀도가 크니까 아래에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온 약층은요,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요. 심해층은 수온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밀도 변화 크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의 온도, 염분 선도와 밀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흔히 우리가 TS 선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온도부터 살펴보시면요. 2월달 표층 수온 낮아요. 8월달 표층 수온 온도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염분 보시면은 8월달에는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담수의 유입 때문이죠. 비가 많이 와서 강수량이 높아서. 자, 2월달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월달이 염분이 조금 낮고 8월달이 조금 높은데 이건 왜 그런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그려보는 겁니다. TS도에다가 이제 그려보는 건데, 2월달은 요쯤에서 이제 끝납니다. 밀도가 이제 1.027에서 1.026 정도 왔다 갔다 하겠네요. 자, 근데 8월달을 보시면은 8월달은 여기까지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1.022까지도 내려가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온도가 높고 염분이 낮아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높고 염분이 낮아서 이렇게 밀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밀도가 높은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낮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의 위도별 편차와 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쪽은 많기 때문에 더워요.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상승 기류. 자, 이쪽은 뉘어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추워요. 춥기 때문에 하강 기류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에 여기에서 이렇게 순환이 되진 않습니다. 지구의 자전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셀로 나누어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저위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들리 순환인데요. 적도 부근에서 가열이 됩니다. 그러면 상승해서 적도 저압대를 이루고요. 강수량이 많죠. 그리고 30도 부근에서 하강을 해서 적도 부근을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할 때는 북동 무역풍의 형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순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고압대, 이쪽에 이제 하강하는 거 극고압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동풍의 형태로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좀 더워져요. 그러면은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0도 부근에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페렐 순환 보게 되면은 그 사이에 낑겨 있는 거예요.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 사이에 낑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 순환, 패시브한 간접 순환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30도 부근에서는 헤들리 순환과 만나서 이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위도 고압대가 되고, 여기는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0도 부근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쪽은 따뜻한 공기, 이쪽은 찬 공기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온대저 기압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한대 전선대가 되겠습니다. 강수량이 많죠. 그리고 여기에서 페렐 순환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는 30도에서 60도로 갈 때는 편서풍의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느냐? 위도별로 에너지 흡수량, 이건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겠죠. 방출량, 이거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일 겁니다. 자, 그거의 차이로 나타나는 에너지 불균형이 바로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저위도에는 많아요. 그리고 고위도에는 적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도 보시면은 저위도에는 많아요. 고위도에는 적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도 역시 이제 뭐 복사 에너지 방출이기 때문에 온도가 좀 높은 쪽에서 방출이 많이 되는 거고, 온도가 좀 낮은 쪽에서는 방출이 적게 되는 건데, 그 편차가 많지는 않죠.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편차가 확실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에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과잉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위도로 가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워낙 받는 양이 적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 부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과잉 부족. 그러니까 과잉 지역에서 부족 지역으로 당연히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열수송이 발생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38도 부근에 보시면 이런 데는 부족도 아니고 과잉도 아닙니다.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서는 그럼 수송량이 0이냐? 수송량이 0이 아니라 수송량이 많게 됩니다. 왜냐면은 과잉에서 부족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편차가 좀 심합니다. 여기는 에너지 편차가 심하고 굉장히 수송량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의 표층순환 해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류의 원인은 일단은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뭐 작은 바람이 아니라 이렇게 뭐 편서풍, 북동무역풍 이런 굉장히 큰 규모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북적도 해류, 그리고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요. 남적도 해류, 동오스트리아 해류, 그리고 페루 해류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대서양도 볼게요. 북대서양 보시면은 멕시코 만유, 북대서양 해류, 카나리아 해류 이렇게 또 역시 북반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 페루 해류 얘네들이 이제 한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 남극순환류가 편서풍의 영향을 받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순환하는 흐름이다. 남극순환류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하나씩 보면 이제 북반구는 시계 방향,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이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난류 그리고 난류에서 이제 한류로 바뀌고요. 캘리포니아 해류, 한류. 남쪽도 해류, 난류, 동오스트리아 해류, 뭐 EAC라고 부르죠. 난류고요. 그리고 남극순환류는 얘네 이제 한류고요. 만나가지고 페루 해류인지 한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대서양 해류는요. 북대서양 해류, 북쪽도 해류, 멕시코 만류, 난류죠. 그리고 북대서양 해류, 난류에서 한류로 바뀌고 카나리아 해류, 한류. 그래서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 카나리아, 페루 해류 얘네들은 한류라고 따로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류하고 한류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류는요, 수온은 높아요. 염분은 높고 밀도는 작습니다. 영양염류가 적다. 영양염류가 적다 하고 염분이 높다 하고 여러분들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용존산소량은 적다. 예를 들면 뭐 쿠로시오 해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학생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염분은 난류가 이제 높아요. 이거는 뭐 짜냐 안 짜냐 이런 거죠. 영양염류는 그게 아니라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뭔가 필수적인 그런 원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한 경계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쿠로시오 해류, 멕시코 만류 얘네들 지도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얘네들 보시면은 서안 그러니까 대양의 서쪽에 있는 것들 대양의 서쪽에 있는 얘네들이요. 쿠로시오 해류 이런 거 아니면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이런 거 그리고 멕시코 만류 이런 거 브라질 해류 이런 거 얘네들은 일단 유속이 빠르고요. 그리고 깊고 좁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진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동안 경계류들은 이제 넓고 얕고 느리게 나타난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류인 스시마난류가 동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서쪽은 황해난류, 오른쪽은 이제 동안난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류를 보시면요. 한류는 연해주 한류 북쪽에서부터 오고요. 이거 옛날에 이제 리만 한류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한류, 그리고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것 조경수역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서해에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서해에도 이렇게 식어가지고 대륙의 차가운 공기에서 이제 식어가지고 내려오는 거 중국 연안류 그리고 서해안 쪽은 서한 연안류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서해안 쪽은요. 서해는 별로 그렇게 해류가 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쿠로시오 해류, 스시마난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남해바다 쪽은 1년 중에 그렇게 바다의 온도 편차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겨울에도 그렇게까지 차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업을 하기에 좀 적합하다. 비교적 양식업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수의 심층순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밀도 차이에 의해서 천천히 전 세계적으로 해수가 움직이는 것 심층순환이 되겠습니다. 자, 심층순환은 바람의 영향이 아닙니다. 바람에 의한 영향은 이거는 표층순환이 되겠습니다. 해류요. 자, 그리고 이거는 밀도 차이에 의한 겁니다. 심층순환 밀도 차이에 의한 것이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밀도가 커지는 조건은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는 거죠. 자, 발생 과정 보시면 극지방에서 냉각된 표층 해수는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는다, 침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온대나 열대 해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천천히 용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많이 보는데요.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를 봅니다. 자, 남극 저층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해양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요. 자, 웨델해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이제 웨델해입니다. 자, 웨델해에서 겨울철에 해수가 결빙되면은 이제 염분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밀도가 증가하면서 침강한다. 가장 아래에서 흐른다. 왜냐면 가장 밀도가 크니까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극 저층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는요. 그린란드 해역에서 냉각된 표층 해수가 침강해서 여기는 냉각돼서 침강돼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대서양이 중층과 심층에서 남대서양까지 흐른다. 이렇게 남반구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극 중층수입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올라온 해수가
여기에서 이제 침강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차가워져서 냉각돼서 침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서양 수심의 약 1000m 정도 중층에서 저위도로 흐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S 선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줄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죠. 남극 저층수 가장 밀도가 크다. 그리고 남극 중층수 요네 3개 중에서는 밀도가 조금 작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전향력을 고려하고 물의 점성 효과까지 고려를 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람 방향하고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하고는 45도를 이루면서 가겠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표층 해수를 갖다가 이제 400m 정도 깊이의 표층 해수를 갖다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게 바람 방향하고 90도를 이루면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가 깊어지면서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런 모양을 나선 모양, 그래서 에크만 스파이럴, 에크만 나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분다. 북반구에서는 가장 표면 해수는 45도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400m 깊이의 표층 해수 평균적으로는 얘네들이 90도를 이루면서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반구는 반대 방향이겠죠. 북반구는 이제 전향력이, 북반구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향력이 작용하지만 남반구는 그렇지 않죠. 남반구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남반구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90도로 간다라고 하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 용승과 연안 침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북반구일 경우에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러면은 해수의 이동은 오른쪽으로 90도만큼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바닷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분다. 그러면 해수의 이동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침강이 일어난다. 연안 침강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육지가 이쪽에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90도, 그러면은 용승이 일어날 것이고, 자, 이렇게 되고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90도, 그러면서 침강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반구는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크만 수송 기억해 주시면서 에크만 수송대로 여러분들이 따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도 용승도 있습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북동무역풍, 남쪽에는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게 되겠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합쳐지면서 동풍이 부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90도, 남반구는 왼쪽으로 90도, 그러면서 위아래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럼 아래에서부터 이제 용승이 일어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적도 용승이 되겠습니다. 자, 저기압과 고기압도 용승과 침강이 있습니다. 저기압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해수의 이동은 그것의 90도 방향으로,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기압 반대로 이제 침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태풍 같은 경우 이제 용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끔가다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냐 하강하냐 요거 물어보는 경우 있습니다. 해수면의 높이는 이거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태풍 같은 경우는 저기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기압이 강해서 태풍 같은 경우는 해수면이 상승하고요. 여기에 용승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엘니뇨와 라니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서태평양 쪽에 비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찬물이 용승이 되면서 서늘한 기후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강 기후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안 오겠죠. 자, 엘니뇨 발생.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되는 겁니다. 비구름이 여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비가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기고요. 그리고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비가 별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가뭄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찬물이 용승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바다가 덮고 있으니까 기온이 평상시보다 이쪽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하강 기류이긴 하강 기류인데 평상시보다는 그래도 비가 많이 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니냐 발생 시 무역풍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비가 많이 오는데 또 너무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 쪽에 홍수 피해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찬물이 용승을 하는데 이게 용승을 해도 너무 많이 용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지고요. 그리고 비가 안 오는데 비가 너무 안 오는 겁니다. 비가 완전 안 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라니냐 되겠습니다. 자, 해수면의 변화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이쪽이 조금 높고요, 이쪽이 조금 낮아요. 무역풍의 영향이죠. 근데 엘니뇨는 이게 좀 약하니까 이쪽이 높긴 높은데 조금 높아지고, 이쪽은 낮긴 낮은데 조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편차가 적다는 얘기죠. 라니냐는 이쪽의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쪽의 해수면도 많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그림 자료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엘니뇨구나, 라니냐구나 이렇게 봐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평상시보다 약한 무역풍 엘니뇨구나, 평상시보다 강한 거 라니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승 약한 거, 용승 강한 거, 그쵸? 자, 이쪽 보시면 용승이 약하니까 평상시보다 이쪽의 해수의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엘니뇨죠.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는 거죠. 평상시보다 더 차가워졌어요. 용승이 강하니까요. 라니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남방진동 지수 그래가지고 이쪽은 서태평양의 뭐 다윈 섬인가요? 거기에 이제 측정을 하고요. 동태평양 페루 쪽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기압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런 그래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뭐 그래서 남방진동 지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 평상시보다 서태평양이 여기가 기압이 높은 거 이게 바로 엘니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아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평상시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자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의 지구 외적 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학적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밀랑코비치 주기를 이룬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세차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요, 태양에서부터 먼 게 원일점이 요게 바로 이제 7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에서부터 가까운 근일점이 요게 겨울, 북반구 겨울인 1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3,000년이 지나면은 지구의 자전축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 정반대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북반구 겨울철이 원래는 태양과 가까웠었는데 이제는 멀어집니다. 그러면 겨울철의 기온이 더 내려가겠죠. 자, 여름 보면은 원래는 멀었어요. 근데 가까워집니다. 그럼 여름철의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겨울철 더 추워지고 여름철이 더 더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연교차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북반구는 연교차가 증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반구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남반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쪽에 이제 겨울인데요. 겨울이 멀어요. 겨울이 먼데 겨울이 어때요? 가까워지죠. 겨울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은 겨울철의 기온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 보겠습니다. 여름철이 요때가 여름이다. 가까웠는데 여름철이 이제 멀어져요. 남반구 얘기예요. 그러면 여름철의 기온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연교차가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져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13,000년 말고요. 4분의 1 주기인 6,500년 지날수록 요 위치가 지금 여름이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6,500년 후는 가을, 그 다음 또 지나면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그냥 바뀐다라고 하는 거 수업 시간 제가 정리를 잘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전축 경사 변화입니다. 자전축은 경사가 작아지면은 이거는 뭐 북반구든 남반구든 볼 거 없이 자전축에 의해서 계절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전축 경사가 작아진다. 이거는 계절 변화가 덜 뚜렷해진다는 얘기예요. 계절 변화가 줄어든다. 한마디로 연교차가 작아진다.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자전축의 경사가 커지면은 이건 무조건 연교차가 더 커지게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반구든 남반구든 이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전 궤도 이심률 변화 영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림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하고 여기까지의 거리고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공전 궤도 이심률이 심해진다, 타원이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태양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치우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심률이 만약에 커진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심률이 이렇게 이제 커진다. 더 태양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북반구 여름 입장에서는 더 멀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은 더 서늘해지겠구나. 북반구 겨울 입장에서는 더 가까워지죠. 그러면 겨울철이 더 따뜻해지겠구나. 그러면 연교차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공전궤도 이심률이 커지면은 연교차가 줄어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북반구요. 그리고 이심률이 작아지면 그 반대로 이제 연교차가 커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따져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들 풀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의 지구 내적 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지가 바다보다 비율이 작죠. 그러니까 육지가 많이 분포한다, 기온변화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죠. 반사를 많이 시키죠. 자, 그럼 기온이 낮아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구름이 많이 낀다, 그럼 역시 햇빛을 많이 차단하고 반사를 시켜서 기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면 일시적으로는 성층권 기온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표 상태의 변화, 산림 면적이 감소하면요, 반사율이 증가하면서 기온이 하강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고 광합성이 감소하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효과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지배적인지는 잘 모릅니다. 자, 빙하 면적이 감소한다, 반사율이 감소하고 기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인간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태우게 되면은 CO2 농도가 증가하죠. 그러면 온실효과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요. 사막화나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반사율이 증가하면서 기온이 하강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광합성 양이 감소하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요인이 어디 뭐 돌고 돌아서 어떻게 작용할지 사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그냥 직접적인 인과관계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문제에 적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복사에너지 열수지 평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복사에너지는 가시광선하고 적외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많습니다. 자외선 조금이고요. 근데 6.7%의 자외선도 거의 대부분 O3, 오존층에 의해서 다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광선 보시면은 가시광선이 대기에서 흡수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대기에서 흡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많은 양이 이제 지표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외선은 굉장히 많은 양이 요거는 대기에서 흡수가 됩니다. 요거 빨간색까지 다 합해서요. 요거까지 다 해가지고 굉장히 대기에서 많은 양이 흡수가 되고 일부만 굉장히 적은 양만 지표까지 도달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아시죠? 가시광선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인데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다 그러면은 자외선, 빨간색보다 파장이 길다 그러면은 적외선, 더 길다 그러면 전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지구도 온도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빈의 변이 법칙 에 의해서 파장이 좀 길다 뿐입니다. 파장이 길어가지고 적외선 아니면 전파 이런 것들을 많이 방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대기 중의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빠져나가는 거, 대기에 의해서 흡수되지 않고 통과하는 거는요,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대기의 창을 통해서 4% 정도가 4 정도가 이제 나갑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태양하고 지구하고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은 6000켈빈의 이제 높은 온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광선이 세고요. 단파 복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구는 적외선 영향이 많고 이제 장파 복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구에서 방출되는 거 이제 보시면은 대기의 창을 통해서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의 대기의 창을 통해서 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대기에 많이 대부분이 흡수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사에너지 열수지 평형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우주에서부터 지구까지 도달을 하는 태양 복사에너지가 100만큼일 때 이게 반사가 30만큼 된다라고 합니다. 대기와 구름에 의해서 25만큼, 그리고 지표면에서 5만큼 반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표면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 게 45만큼, 대기가 흡수하는 게 25만큼, 그래서 이제 100이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표면 입장에서 보면은 받는 게 이제 45만큼 받게 되는데 방출을 하는 게 요게 이제 대기로 100만큼, 그리고 우주로 직접 나가는 게 4만큼, 대기의 창을 통해서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의 대기의 창을 통해서 4만큼 직접 우주로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류전도 잠열이 있습니다. 대류전도 잠열은 복사 에너지가 아니죠. 복사 에너지가 아니라 대류전도 잠열에 의해서 29만큼이 방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 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 입장에서는 방출을 우주로 66만큼, 지표로 88만큼 이렇게 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앤아웃이 중요한데요. 인하고 아웃이 이제 똑같아야 열 평형이다, 열 수지가 맞는다라고 이제 봐주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주에서 우주로 가는 게 바로 이렇게 반사되는 거 30만큼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지표로 가는 게 45만큼이고요. 우주에서 대기로 가는 게 바로 25만큼이 되겠습니다. 자, 대기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에서 우주로 가는 게 어디에 있죠? 66만큼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대기에서 지표로 가는 게 88만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 입장에서 보면은 지표에서 대기로 가는 게 대류전도 잠열까지 합해서 129만큼이 되겠고요. 지표에서 우주로 가는 게 바로 4만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앤아웃이 이제 어떻게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우주에서 나가는 게 100만큼 나가요. 근데 우주가 받는 걸 보면은 30, 그리고 66, 4 이렇게 받으니까 총 100만큼 받게 되는 거죠. 인앤아웃이 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기에서 방출하는 거 보면은 154만큼을 방출합니다. 그럼 받는 것도 154가 되어야 하는데요.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하고 129하고 더하면 154. 맞죠? 이것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에서 방출하는 건 133만큼이에요. 그럼 지표가 받는 것도 133만큼 돼야 열평형이 이루어지면서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확인해 보시면 45만큼, 88만큼, 그럼 133만큼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앤아웃이 같을 때 열평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구에 대기가 없다 그러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직접 지표면을 가열하고요. 그리고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가 100% 다 우주로 방출이 되겠죠. 자, A하고 B하고 같은 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영하 18도 정도로 낮은 온도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에는 대기가 있죠. 대기가 있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기의 일부 흡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가 대기 중에 많이 흡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기층에서 이제 재복사가 이루어지면서 온도를 상승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 15도씨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자,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거 일단은 온실 기체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라든지 수증기, 메테인 이런 것들이 온실 기체이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하는 그런 기체들이 되겠습니다. 적외선 영역을 많이 흡수하는 거죠. 자, 만약에 대기가 없다 그러면 평균 기온 영하 18도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교차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대기가 있으면은 평균 기온 15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일교차가 이제 적어지게 된다. 그리고 연교차도 적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바로 요거예요. 지표면의 복사가 104만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대기가 흡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CO2나 H2O 아니면 메테인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대기장 4로 나가는 게 아니라 3만큼, 2만큼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100이 아니라 101, 102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늘어나고 이것도 늘어나면서 온실 효과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지구 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은 요거하고 요게 뚜렷하게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증발량이 증가하게 되겠고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수증기는 온실 기체이죠.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를 더 가속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말고도 구름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구름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반사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를 또 낮추는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해수 온도가 상승이 되죠. 그러면 바닷물이 따뜻해진다는 얘기는 바다에 녹아있는 CO2가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된다. 그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또 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는 어떤 조금만 이제 지구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온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해수면도 상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가 상승하는 것과 대기 중에 CO2가 증가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대기 중에 CO2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